안녕하세요. 자, 오늘 105쪽이죠? 대행자? 대행자 할 차례. 지금 하는 부분이 여기 시행자 파트에서 공공민간 할 때 이제 조합 얘기죠? 대행자 하고 나서 이제 조합 파트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조합은 이제 정비법에서는 두 조합이 있다 그랬죠?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시행자 다음에 나오는 거,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이제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시행권을 땄으면 그 다음에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통지 및 공고 이걸 통해서 이제 분양 신청 기한들을 알려주고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환지계획과 비슷한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역시 공사 시작해서 공사 끝났다 그러면 권리 이전 고시 파트 이 아랫부분들을 이제 오늘 할 겁니다. 자, 이 틀 속에서 먼저 하여튼 그 조합하기 전에 지금 대행자부터죠. 대행자. 정비법상 대행은 전부대행이에요. 전부대행. 민간인이 못하는 걸 공공이 못하는 건 없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못할 때 그 시장건수 등이 그 민간 시행자를 전부 대행하는 개발법 대행과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1번 보시면 그래서 시장건수 등은 다음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나 토지공사를 대신하여 이렇게 민간 시행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시장건수가 대신하여 시행하는 것을 대행 그러잖아. 대행. 그래서 시장건수가 직접 대행하거나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해당 민간 시행자를 대신하여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나 지정개발자나 공사 등이 민간 시행자를 대신하는 게 대행입니다. A, B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A번은 이제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 등으로 인해서 해당 그 민간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이거는 시장군수가 이제 어렵다고 인정하니까 스스로 나서서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행 요건에서는 B번 정도의 그 대행 요건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B번은 이 민간 시행자가 스스로 대행을 요청할 때예요. 왜 대행을 요청하겠어요?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대행을 요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가로수의 조합을 설립한 경우는 조합원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 과반수 동의로 대행을 요청한다. 과반수 동의 요건 정도로 바꿔낼 수 있다고 했어요. 과반수 동의. 근데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 과반수냐? 만약에 30%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은 나머지 70%반 넘는 사람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7, 80%가 대행을 요청할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의 반만 넘는 사람들이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반수가 나오는 거예요. 최소 반만 넘는 사람들이 우리 못하겠으니까 대행해달라 요청할 때 그래서 과반수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대행자는 대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름 및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그래서 항상 대행이라는 것의 개념상 계산은 시행자 계산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름은 자기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행자가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계산이 시행자 계산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행자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대행자가 만든 것은 시행자에게 다 귀속이 되고 그 대신 대행자나 시행자에게 보수 비용만 청구하는 그런 구조로 되는 겁니다. 요거 바꿔낼 수도 있고요. 또 동그라미 3번도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은 대행자가 대행한답시고 오히려 시행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까봐 그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장은수가 스스로 소유 시행자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시장은수가 아닌 대행자를 전제로 합니다. 시장은수가 아닌 대행자라면 아까 지정개발자나 뭐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런 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 시행자에게 재산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은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재산을 처분한다면 시행자 재산을 파는 겁니다. 재산을 자금을 차입을 해도
시행자가 소유자가 되거든요. 시행자가 채무자가 되거든요. 시행자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하기 전에 미리 시장은수가 지켜졌다. 시장은수 승인을 미리 얻어야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통지하는 거예요. 시장은수 승인이지 이것도 시행자 동의 받는 거 아닙니다. 시행자는 이미 지금 하기 어려워서 지금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의해 준다고 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무조건 동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4번까지. 동그라미 4번은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의 채권에 대한 권리로서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 자기 채권에 기해서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전화 건축물을 시행자 계산으로 하니까요. 대행자가 만든 건 시행자에 귀속된다 그랬죠. 시행자에 귀속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대행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조합 얘기입니다. 조합 얘기. 정비법에서는 일단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부터 나오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개발권 없는 제도, 추진위원회 제도.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 이제 방가를 1번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수가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 개발법과 비교해보면 도시개발법에서는 추진위 제도가 없어서 그냥 토지 소유자 토지소가 직접 인가시정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7명 이상의 인가시정 들어갔잖아. 여긴 추진위원회가 인가시정 들어가되 그 위원수가 5인 이상이라는 거예요. 개발법은 7인, 여기는 5인. 이런 차이점.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를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되겠습니다. 과반수 동의. 역시 나중에 조합 만들 때는 동의 요건이 세집니다만 이거는 준비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많은 동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동의로 보시면 돼요. 반만 넘는 사람이 딱 동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요건으로 추진하는 하나만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반수 동의. 그리고 시장으로서 승인을 얻어야 돼요. 정비법에서는 다 시장으로서 했잖아. 시장으로서 승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단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수 등이 만약에 공공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 공공지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시장수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추진회 구성 안 하고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박스 얘기는 여기 추진회는 이제 조합에서 다 쓰는 얘기인데요. 우리 동의 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이라 해서 여기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얘기도 항상 정비법이 좀 더 복잡해진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개발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하도 정비법에서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꾸 이런 게 개별적으로 발달돼서 그래요. 그래서 좀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시면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박스 1번 동의 보시면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에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구술론 당연히 안 되고 서면동의인데요. 이 서면동의서도 시장수가 인정하는 서면동의서가 따로 있어요. 임의적으로 못 만듭니다. 서면동의서에 지장을 찍어야 돼요. 지장. 인감날인하는 거 아니고 지장을 찍어요. 지장. 이렇게 원칙적으로 들어간 게 글쎄 그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본인이 동의 안 했는데 동의로 꾸미는 경우가 많아서 비록 원칙이지만 확실하게 지장을 찍는다 그래서 지장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에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런 얘기 동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철회나 반대에서도 개발법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철회한다라면 어떤 행동 하기 전에 철회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보세요. 기억번에 2번의 기억번 동의를 철회한다. 아니면 처음부터 반대 의사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예외가 존재해요. 다만 다음의 동의 두 가지는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어요. 최초 동의한 때로부터 30일 지나면 철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확정이죠. 조기 확정. 여기만 있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동의. 가압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 우리 정비구역 해제해달라고 우리 당사자가 뭐 30% 이상 과반수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해제에 대한 동의라면 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니까 중요한 동의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납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도 있어요. 조합 설립 동의. 이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도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법이랑 이것도 달라지잖아. 우리 도시개발조합에서는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가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는 인가 신청 전이 아니고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비조합에서는. 그리고 여기도 또 다시 예외가 붙어 있어요. 괄호 속에 보시면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래 30일 지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지만 지나지 않은 경우도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창립총회가 추진위가 조합 만들기 위해서 그 핵심을 정하는 그 창립총회가 있거든요. 이미 창립총회를 한 이후에는 30일 지나지 않아도 철회 못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뭐 임원 선임하고 정권 확정하고 다 핵심 절차를 해놨는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만약에 철회가 되면 창립총회에서 만들었던 거 다 또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특이한 얘기예요. 그리고 역시 니은번도 동의를 철회할 때나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소유자는 아까처럼 처음 동의할 때처럼 철회서에 지장 날인하고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하고 성명 적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니은 디귿번 얘기는 니은 디귿번 얘기는 철회할 때 얘긴데요. 철회를 한다면 뭐 간단하게 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거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A가 B에게 동의를 했다 그러면은 역시 철회를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철회를 하는데요.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해서 철회서를 B에게 보냅니다. 동의 상대방에게 다시 철회서를 보내겠죠, 그죠? 철회서를 보내면서 시장군수 등에게도 철회서를 보내야 돼요. 두 통 보냅니다. 동의 상대방에게 보내고 시장군수에게 보내고. 그럼 시장군수는 받자마자 요 철회서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B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 혹시 이 중요한 철회서가 가다가 하나 잘못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내거나 시장에 보내면 시장에 다시 통보 주는데, 그럼 이때 철회 효력은 이때 직접 받은 때랑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중에서 빠른 때 효력 발생하겠죠? 둘 중에 빠른 때면 이 사람이 동의가 철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빠른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게 니은 디귿번 얘기입니다. 그냥 그 절차. 얘는 뭐 별것도 아닌데 내용이 길어서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3번 보시면은 1인으로 산정해야 되는 경우. 이건 이제 숫자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1인으로 산정해야 되는 경우. 단순합니다. 이것도 원리 생각해 보시면 제가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 이렇게 했던 거. 기업번에 한 필지 토지나 하나의 건축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항상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만 산정한다 그랬잖아. 대표자 하나로 산정하는 건 뭐 개발법이랑 똑같은데, 예를 들어 재건축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지상권자도 우리 토지에 들어가 있는데 니은번이 그거예요. 지상권자가 있다라면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수를 볼 것이냐?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 대표자 1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야만 투표의 결과 가치가 왜곡이 안 돼요. 만약에 소유자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소유자 따로 지상권자 따로 해서 2명으로 인정하게 되면, 지상권 없이 소유자만 있는 땅이면 한 표밖에 안 되는데 지상권을 설정하던 2표가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소유자 소유자 지상권자 중에 대표자 한 명 뽑으라는 겁니다. 대표자 한 명으로 봐줘요. 또 이번에는 디귿번처럼 1인이 한 사람이 다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물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역시 한 명이지 않습니까? 한 명으로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리을번에 2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의를 하다. 그럼 똑같은 공유자가 여러 물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역시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나? 요 말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한 명이지요. 반대로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해도 한 명이고, 같은 공유자가 여러 물건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 명이지 뭐 똑같이. 주의하실 것은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은 자꾸 요거를 받고 자꾸 소유자 한 명, 지상권자 한 명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의 땅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 한 명으로만 본다라는 거. 그래야 이제 한 표가 되거든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 그리고 추진위원회 기능 보시면 여러 가지 준비 업무,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전문가잖아. 그럼 여기 민간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 전문관리업자 선정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당연합니다. 계략적인 시행이 있어요. 계략적인 시행이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시행자 밑에 나오는 이 두 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으로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개발부가 달리 이 밑에 있는 계획을 둘 다 중요하게 봐요. 둘 다 중요하게 봐서 이따 이제 조합할 때도 뭐 결의요건에서도 요거를 좀 세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행자가 만든다 그랬습니다. 시행자가 시행할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추진에는 아직 조합 설립 시행자 되기 전 아닙니까? 계략적인이 붙어요. 계략적인이. 그래서 계략적인 위치를 보는 게, 만약에 계략적인이 빠졌다 그러면 시행계획서, 그럼 이건 추진의 업무가 아니지. 왜? 조합으로서 시행자 조합으로서 업무니까. 계략적인이 붙어야 맞다는 겁니다. 이건 아예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여기에. 왜? 시행자 업무니까, 조합 업무니까 와야 없잖아요. 설계자 선정 변경은 미리 준비 업무로서 할 수 있어야 되죠. 설계하는 업무는 그 준비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4번에 조합 설립인가 바꿔 여러 가지 준비 업무.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들을 하면 그 인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서를 막 접수하고 막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고 하는 거, 이게 다 준비 업무예요. 추진의 업무입니다. 제가 거기 주의하라고 써놓은 게, 역시 추진의 업무는 아직 조합이 되기 전의 업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자가 될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시는 선에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시공자 선정, 시행계획서 작성은 시행자인 조합의 업무이므로 추진의 업무랑 구별할 것,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특히 시공자 선정도 그렇죠. 항상 어디서나 시공자는 시행자가 선정하잖아. 시행자가. 나중에 조합이라면 조합이 선정한단 말이에요. 추진이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별해 두시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그 정부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라면 방법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추진에 승인받은 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라. 이 정비법에서는 선정 방법에서 이렇게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 경쟁입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이 경쟁입찰. 거기 나오는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하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부서 배웠던 원래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면 여러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 줄 땐 그죠? 원칙은 경쟁입찰. 2번 이상 유탈되면 수의계약, 그 얘기니까 이런 형식으로 써놔서 그렇지, 이런 형식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립총회 개최 의무라고 해서 이 창립총회도 아까 추진의 업무, 준비 업무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립총회가 조합을 창립하기 위한 총회니까 조합의 업무가 아니에요. 조합 만들기 전에 창립을 위한 총회잖아. 추진의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를 받은 후에,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된다. 창립총회 개최 시기부터 좀 정확히 보시고. 그러니까 설립인가 동의를 받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라는 겁니다. 그 아래처럼 창립총회는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 선임하고 대의원 선임한 이런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조합의 약속인 정관을 확정해 놓고 임원 뽑고 대의원 뽑는 이런 걸 통해서 조합의 뼈대를 갖춰놓고 나서 그리고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 전에 이거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만약에 조합 설립인가 동의도 받지 않고 창립총회를 통해서 정관 확정하고 임원 뽑고 그랬다가 나중에 설립인가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동의는 받고 나서 요거라 해서
뼈대를 갖춰놓은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라는 거야. 그 사이에 개최하는 거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창립총회니까 어떻게 하는지 뭐 소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집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든지 토지등 소유자 적어도 5분의 1 이상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면 되고, 의사결정은 보통의 의사결정, 여러분들이 보통 의사결정으로 알고 있는 과반수 출석한 과반수 찬성, 그래서 세적 과반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한 사람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번 대의원 선임은 뭐 장관에 따라 선출하라 이렇게 또 있지만, 이게 추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래 3번처럼 추진회가 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권리문 조합이 선고하는 건 당연하고,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조합 들어갑니다. 조합. 하여튼 정비조합 여기서는 뭐 하여튼 웬만한 거 맞춰줘야 되지만, 아주 어렵게 낼 때는 뭐 좀 어려운 문제로 낼 때도 있습니다. 하도 양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맞출 거만 맞추면 돼요. 자, 우리 조합설립 의무에 관련된 것부터 한번 볼까요? 2번, 1번. 시장은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시장은수도 공사도 지정개발자도 아닌 자라면 여기서는 토지등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하고 싶으면 조합 설립 의무, 조합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 작은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 설립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앞에서 시행자를 정할 때 그 관련 규정이거든요. 개선 사업은 아예 민간이 못한다 그랬지만,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 의무가 있어서 조합 설립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수가 20명 미만이고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조합 설립 안 해도 되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건 유일하게 재개발만 있다 그랬죠. 거기랑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관련된 얘기를 한번 봤고, 방가로 2번의 조합의 설립인 것이 이제 인가 동의라든지 변경시 동의 이런 거 다 중요한 부분 합니까? 많이 했던 숫자. 자, 조합의 설립인가부터 봅시다. 추진위원회가 신청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자, 다음에 주민 동의를 얻어, 다음에 설립인가 동의를 얻어 정관억을 첨부하여 시장원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정비법 보니까 설립인가는 시장원수에게 받는 건 당연한데, 인가 신청하서 그 동의 요건, 이 숫자로도 많이 나오잖아.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재개발 사업 조합이다. 그럼 재개발 조합이다.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 2분의 1. 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여기는 소유자 수부터 먼저 나오고 뒤에 면적이 나와서 그쪽이랑 반대인데, 여긴 처음에는 소유자 동의만 있었고 면적이 나중에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이 순서를 거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기 때문에 소유자부터 나오고 면적 이 순서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카운트다운 동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던 4, 3, 2, 1. 4, 3, 1 동의잖아. 독자적으로 이건 여러 번 냈던 숫자입니다. 이거는 항상 설립인가 할 때 그 받아야 될 동의는 다 중요한 숫자죠. 431 동의였습니다. 431 동의 유명한 재개발. 그러면 재건축이다. 여러분 재건축 생각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아유,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전다니까 그냥.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거 조용한지 모르겠네. 이거 431 하면 축척 나와야지 지금은. 431. 이거 431은 쉽고 재건축에서도 이제 묻잖아요. 재건축에서도 단지안 단지박 하면 단지안 단지박 동의 다 갖춰야 되는데, 우리 단지 안에서는 단지 전체 동의 동별 간단한 단지 전체 동의가 뭐였습니까? 단지 전체 4343. 동별론 소유자 과반수 간단하게. 단지 바뀌면 4332. 단지 안에서 공동의 각 동별로는 이렇게 각 동별로 복리시설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봐서 계산하고, 상가동 같은 거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입니다. 그것도 괄호 속에 각 동별 구분 소유자가 5명 이하다. 그럴 땐 너무 작으니까 그 동별 동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통 소유자 과반수면은 단지 전집에서 훨씬 간단한 거예요.
단지 전체에서 동의를 채웠는데 어느 한 동 때문에 못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동별로 줄였다 그랬습니다. 과반수인데 단지 전체로 따지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전체 4343, 4343 반복이죠. 동별론 간단한 소유자 과반수 했던 거. B번에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아닌 곳은 소유자 4분의 3,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란 말이야. 그래서 4분의 3, 4분의 3, 4, 3, 4, 3 계속 4, 3이 반복되다 마지막에 그냥 4, 3, 3, 2 이렇게 마무리한다. 그런 느낌으로 좀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유명한 설립인가 동이었는데 많이 나왔던 숫자인데 동그라미 3번은 뭐 나중에 나온 것이라 아까처럼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은 또 유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동그라미 3번은 설립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이미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예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과 등을 첨부하여 시장은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아까 그 뭐 정관 등에 대해서 시장은수 인가를 받는 건데 만들고 나서 조합 만들고 나서 아까 그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그러면 원래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를 거친다 그랬잖아. 같은 절차를 거치니까 역시 변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원래는 동의 요건도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지만 여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까는 조합 만들기 위한 동의고 이거는 만들어진 조합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걸 의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총회 의결 정도수가 제일 센 게 3분의 2밖에 안 돼. 총회에서 의결할 때 제일 센 게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동의 요건이 아까랑 같아야 정상이지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센 동의 요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인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변경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그러면 예외잖아 항상.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다만 영의자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 필요 없고 아까 3분의 2 찬성 의결 필요 없고 인가도 필요 없어요. 시장은수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왜?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제가 책에다가 소개는 했습니다만 이걸 자세히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워낙 볼 게 많아서. 그지 본다 해도 그 밑줄 거는 것 그 정도만 살짝 보시든지. 이 경미한 변경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2번에 조합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조합장의 성명과 주소 바꾸는 것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데 조합의 이름 바꾸는 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장이 뭐 성명, 주소 이거 바꾸는 거 경미한 것으로 봐요. 그러나 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합니다. 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해서 조합장의 성명, 주소는 만약에 조합장 자체가 바뀐다는 건 경미한 게 아니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조합장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성명과 주소 바뀐다? 좀 이상한가요? 개명했을 때? 뭐 주소야 뭐 별거 아니고. 근데 여기서도 3번은 낸 적이 있거든. 3번은 한 번. 토지나 건축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을 얘기합니다. 우리 정관에서는 조합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 것 바꾸는 건 당연히 중단 변경이지.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 다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이라 하더라도 무엇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조합원의 자격이 바뀌어서 새로 바뀌는 게 아니고 조합원의 자격 등은 똑같은데 소유자가 바뀌어서 건물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역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로 바뀐다면 이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경미하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중대한 것으로 본다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하나하나 합법적으로 팔려면 전체 조합 총회를 소집해서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잖아요. 이거 가벼운 것으로 본 거지. 그런 건 필요 없다. 자, 3번의 조합의 법인격 봅시다. 법인격. 똑같아요. 개발법이랑. 처음 법인으로 한다. 똑같잖아. 공법상 비영리사산 법인.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받았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고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라는 거 똑같고, 그 대신 정비법이니까 조합 이름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율을 규정한다까지 법인의 특징에서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성격은 똑같고요. 개발조합과 똑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누가 조합원이 되느냐? 또 조합원도 개발법에서는 간단하게 뭐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를 한다고 끝이었는데, 여기는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얘기가 또 많거든요. 하여튼 정비법이 좀 더 복잡한데, 자, 우리 여기서 기본 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이렇게 나눠놨을 때 항상 둘 중에서 재건축이 예외라고 했으니까, 재개발이 보통의 정비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이 보통의 재개발 조합에서는 개발조합과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을 쓰잖아. 우리 배웠던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라면 개발법처럼 당연 조합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거주 여부 따지지 않고 결격 사유 이런 것도 없다 그랬잖아. 토지 소유자이기만 당연 조합원이 돼. 그런데 재건축이 특이하지.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토지 등 소유자 자체도 재건축에서는 일정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건축물과 부속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들어갔잖아요. 다른 사람 아예 안 되고, 그죠? 이런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재개발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도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죠. 조합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토지 또는 건축만 소유한 사람이나 지상권자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조합원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재개발하면 누구나 소유자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물건을 조합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하면 됩니다만,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의 물건을 조합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의 부동산을 조합이 취득을 해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취득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조합원이 안 될 사람에게 당신 물건 팔아라. 그 사람이 비싸게 부른다 그랬어요.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알박기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조합원이 아닐 사람에 대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자에게 당신 물건 시가로 나에게 파세요. 버티는 사람에게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사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도 청구는 어디랑만 관련돼 있다고요? 재건축 사업에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정비법에서는. 다른 사업에서는 인정 못 하죠.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특징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고, 토지 등 소유가 당연 조합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은? 근데 재건축이라면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동의한 사람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한 사람만 돼.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또 있잖아, 그 아래. 기억, 니은, 이거 세 가지 경우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각각을 조합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봐서 그자에게 물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항상 저희 이런 정비사업 하게 되면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업법 보시면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한다라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만 하는 것은 뭐 개발법이랑 비슷한데, 우리 니은번, 디귿번 여기 특이한 얘기들.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가 한 세대에 속한다라면, 자, 우리 요 얘기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요 A, B, C가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인데, 요 사람들이 한 세대에 속한다라면, 각각 세대원들이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대. 부자 세대인데, 이렇게 한 세대에 속하고 있다라면은 대표자 한 명만, 만약 이들 중에서 대표자를, 이 사람을 뽑았다면 이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을 보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소유자지만 조합원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대표자 한 명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유자는 조합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합원이 되고 싶어 할 텐데,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럼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면 새로운 세대가 편제되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대를 분리할 수는 있지만 역시 분리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설립인가 조합의 설립인가 전후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자, 우리 조합이 설립인가 받기 전에 조합의 형체조차 없는 거예요. 설립인가 받고 나서도 등기해야 조합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설립인가 받을 때가 아까 창립 정에 한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하기 때문에 설립인가 받을 때면 이제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윤곽이. 그럼 조합원이 몇 명이 됐다 확정이 됐는데 설립인가를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 수가 함부로 뒤에서 늘어난다라면은 그만큼 사업성이 악화돼서 사업 못할 수가 있어요. 소유자 수가 너무 늘으면 부담스럽다 그랬잖아, 시행자 입장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설립인가 전인 몰라도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원 수가 확정이 되면은 그 수 그대로 가는 걸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가 늘어나면 사업이 악화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리했다 하더라도 언제 분리해야 설립인가 받기 전에 분리하면 각각 조합원이 됩니다만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분리가 됐는데 이거를 각각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소유자 조합원 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설립인가 위에는 분리해봤자 소용없다. 분리는 되더라도 그냥 한 세대로 봐서 대표자 한 명만 보겠다는 거, 세대로 분리했다 하더라도. 언제요? 설립인가 받은 후라면. 좀 대답 좀 해, 대답 좀. 알면은 아주 전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기 싫다니까. 그런데 자, 이해되면 이해된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넘어가지. 그런데 이렇게 설립인가 전후에 상관없이 그 시기와 상관없이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항상 분리를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분리를 인정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같이 살아야 될 사람, 배우자 아니면 직계비속 자식 중에서는 미혼이면서 동시에 미성년일지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이면서 동시에 미성년 19세 미만 그런 직계비속이라면 성인 될 때까지는 부모 보호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까 그 두 가지 경우는 아무리 예를 들어 설립인가 전에 분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은 무조건 대표자 한 명으로 보니까. 그럼 그 반대의 경우라면 설립인가 후라 하더라도 역시 분리를 인정해서 각각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 배우자 반대가 이혼했으면 이혼하면 설립인가 이후에 이혼하더라도 그 사람을 각각 조합원으로 봐야 집을 받아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혼. 또 이제 자식이 성년이 돼서 법정 분가를 한다라면 더 이상 미성년이 자식이 아니네요? 그럼 분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즉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미혼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거만큼 무조건 1세대로 봐서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하겠다는 얘기고, 또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데, 원래 한 세대였다가 조합 설립인가 후에 분리했다. 그래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세대에 속했다 하더라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분과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 분가라면 이때는 조합 설립인가 전후에 상관없이 요거는 각각을 조합원으로 보는데 요를 빼고 나서는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했더라면 분리했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얘기니까 설립인가 전에 분리하면 괜찮고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하면 분리를 인정 안 하고 1세대로 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디귿번도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디귿번이 조합 설립인가 후에 역시 조합 설립인가 후를 전제로 해서 일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이거 한 명 아닙니까? 한 명. 조합원이 한 명이 되는 건데 역시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에 요거를 B가 취득하고 이 부동산은 C가 취득해서 아까 공유라면 A로 하는 거고 각각
독립된 토지소유가 됐다 하더라도 설립인가 이후에 이렇게 됐다면 대표자 한 명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대표자 한 명만. 이걸 다 보게 되면 또 조합원 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언제라면 상관없어요. 설립인가 전에 이렇게 취득했으면 각각 조합원이 되는 거고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수가 함부로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 잘 분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잖아요. 재건축에서만 매도 청구를 인정해. 아까 여기랑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조합원이 안 될 사람 물건에 대해 특히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또 동의하지 않았는데 또 동의를 다시 최고하고 뭐 이렇게 언제까지 확답 달라 뭐 이런 절차까지 있어 귀찮아졌지만 여기서는 그냥 누구에게 그 절차도 있지만 그런 뭐 숫자로 30일 뭐 2달 막 이런 거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서 누구에게 하는지 그 정도만이라도 보세요. A번이 지금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과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사업 시행권 딴 때로부터 30일 내 다음 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라. 넘겨보세요. 누구에게 일단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느냐? 기업번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조합원이 안 될 사람 재건축에서. 아니면 여기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있지만 니은번에 시장운수 즉 예외적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있어요. 시장운수등을 예외적 시행자로 지정할 때 그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결국 기업 니은번이다 조합 설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동의 여부를 확답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되는데 그럼 B번에 촉구를 받은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 회답해야 되고요. 만약 기간 내 회답을 안 하면 아니면 처음에 그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있고 C번에 회답 기간이 끝나면 그때로부터 다시 2개월 내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소유자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조합원이 안 될 사람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는 처음부터 재건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가밖에 원래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귀찮아진 게 동의하지 이미 않았는데 뭘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또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그럼 또 회답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겠다, 동의하겠다 이걸 다시 또 회답해야 되고 그때로부터 2개월 지나서 다시 매도 청구하겠다는 이런 절차가 좀 귀찮게 있어서 그렇지 결국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조합원이 아니죠. 그죠? 그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통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그냥 보세요. 아유, 숫자도 참 많아. 하여튼. 자, 하여튼 할 얘기 많아 이게. 할 얘기 많은데 동그라미 3번에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도 또 있잖아요. 이거. 에? 지금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를 보시고 매도 청구를 보셨는데 그럼 이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개발법은 없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에서는 중요해요. 현실에서는 이게 실무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그 정비공인의 부동산을 이제 샀을 때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공부하기는 참 힘들어요. 이게. 기본만. 자, 원칙은 여러분 지금 이게 조합원 수를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합원 수는 있는데 그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야. 새로 늘어나는 얘기 아니고 지위 이전. 원칙은 됩니다. 원칙은 돼요. 원칙은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소유자가 됐으면 그 새로운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원칙은 되는 게 당연한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안 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칙 보세요.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즉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양도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이 됐다 그러면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 권리를 취득한 소유자에게 조합원 지위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설립인가 이후에 양도등이 됐다 했을 때 설립인가 전에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설립인가 전에는 조합원이 없으니까 나중에 소유자가 조합원이 나중에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조합의 설립인 거에 조합원이 확정됐어도 새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합원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그 아래 예외 보세요. 투기과일지구에서 주택법의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투기과일지구는 투기가 워낙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통해서 투기를 막겠다고 나온 제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합원 지위 이전을 막음으로써 역시 좀 투기를 막겠다는 식으로 나와요. 투기과일지구를 전제로 해서 서울은 전역이 다 투기과일지구 아닙니까? 이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투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계획 인가 후에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등 토지를 양수한 자는 여기 양수 개념이 매매든 증여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기타 권리 변동을 수반한 일체행위를 포함해 상속,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비슷해요. 이건 법마다 비슷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이거 시기를 일단 기본을 잘 보세요. 거기에 다른 예도 있지만 이거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어느 때 이후에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안 되느냐. 투기과일지구를 전제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투기랑 관련되어 있는 게 어디가 더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재건축이 좀 더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재건축을 좀 더 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재개발보다는. 지금 재건축은 어느 때부터냐? 조합의 설립인가 받고 나서 취득한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조합의 설립인가도 받기 전에는 조합원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의 설립인가 받자마자 즉 조합원이 누군지 딱 된 상태에서 그 물건을 투기과일지구에 있는 물건을 취득했다 그러면 조합은 안 된다고 취득했어도 조합은 안 돼요. 조합원이 안 되면 마치 우리 분양 신청 동안에 신청 안 하게 되면 우리 협의해서 보상해 주듯이 현금 보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물건 못 받아. 조합은 되려고 들어갔는데 조합은 안 되잖아. 재건축에서는. 그럼 재개발은 어느 때에 취득한 사람이 안 돼요? 관리 처분계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에서는. 그러면 재개발에서는 재개발조합 만들고 나서 관리 처분계 인가 받기 전까지는 새로 취득한 자가 투기과일지구라도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이후에 취득한 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을 훨씬 세게 통제하는 거지. 재개발은 조금 덜 통제고. 옛날엔 재건축만 처음엔 통제하다가 나중에 재개발까지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한 자 개념에서는 매매든 증여든 그냥 일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증여받아도 당연히 조합은 안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니까. 그런데 뭐는 제외냐? 상속, 이혼은 제외. 제가 공법에서 상속은 어느 경우나 제외된다 그랬잖아.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생기는 게 상속인데 이거를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걸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상속으로 넘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혼도 있잖아요. 이혼도 예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투기과일지구에서 난 꼭 받고 싶다. 이혼하면 돼. 이혼하면. 그 이후에 이혼하면 뭐 재산 분할을 통해서 받았다라면 역시 뭐 재건축에서 예를 들어 설립인가 이후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을 받았다. 그럼 조합원이 돼서 물건 받아야 살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또 이혼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이런 것도 예외로 잘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다만 나오는 것은 다시 양도인이 넘겨주는 양도인이 다음 박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아야 되니까 다시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양도인은 투기랑 전혀 관련 없는 양도인을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투기과일지구라도 양도한 사람이 투기랑 전혀 관련 없는 그 정도라면 그 사람부터 취득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까지 제가. 이건 워낙 실무에서는 이런 거 따지면은 뭐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으니까 여기다 소개는 해놨지만 여러분들 보라고 소개한 게 아니고 혹시 나중에 업무 나갔을 때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험관에서는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보고 싶나요? 지금?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10번 보세요. 10번.
시행자는 투기과일군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73조 규정을 준용하여 손실보상하라. 이게 바로 여기서 분양 신청할 때 우리 나중에 배우는 분양 안 받을 자에게 그 자와 협의해서 보상해 주라는 그 규정대로 이제 현금으로 보상하게 돼 있거든요. 조합원이 안 될 자에 대해서 물건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일단 뭐 자 10분 쉬세요.